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 필립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럼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친척들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친척들과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마 그 어떤 사연보다 제 이야기를 크게 공감하실 것 같으니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40대 중반에 저를 낳으셨어요. 늦둥이인 저를 엄청 예뻐라 하시며 키우셨죠. 두 분은 제가 5살 때부터 고깃집을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은 고생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자리를 잡으셨죠. 고깃집은 처음부터 잘 되었고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일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마자 고깃집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 열심히 도왔네요. 단골 손님들 중에는 고기와 반찬이 맛있었다며 팁까지 주고 가는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또 어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시며 자주 용돈을 받기까지 했답니다. 이웃사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어린 나이에 깨달았죠. 그런데 정작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큰 문제였어요. 작은아빠 내외와 고모는 저희 고깃집에 자주 오셨는데 항상 공짜로 실컷 고기를 먹고 나갔답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여린 분이셔서 그런지 그 행동을 이해하고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를 장남인 아빠와 맏며느리인 엄마가 매번 준비하셨는데 작은아빠 내외와 고모는 항상 제사 준비가 끝나면 왔다가 제사가 끝나면 실컷 배를 채우고 떠났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수고비를 따로 주지도 않았답니다. 장남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며 아빠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만 거죠.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인지 금세 깨달았고 그런 세 분한테는 살갑게 굴지 않았어요. 제 머리가 조금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변함없이 저희 고깃집에 찾아와 고기를 먹고 그냥 나가려자 제가 입구를 막아섰답니다. 작은아빠, 작은엄마, 고모, 계산하고 가세요. 언제까지 공짜로 먹고 다니실 건데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자 작은아빠와 고모가 차례대로 화를 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가 뭐하는 짓이야? 가족끼리 무슨 계산을 하라는 거냐? 네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설레발을 치는 거냐고? 넌 아래 위도 없냐? 애가 머리가 크더니 정신이 헷가닥했나? 우린 네 아버지 가족이라고. 남도 아닌데 돈을 내라는 건 억지 아니니?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만 맞고 당장 비켜. 두 분이 그동안 우리 고깃집에서 얻어먹은 고기만 해도 아파트 전셋값이 나올걸요? 게다가 세 분만 드시러 온 날보다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탈탈 털어먹고 간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계산하고 드세요. 바로 오늘부터요. 제 행동에 부모님이 만류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얄미운 세 사람에게 어떻게든 고깃값을 받으려고 했죠. 나 참 더러워서. 형, 딸내미를 어떻게 키운 거야? 우리가 조카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겠어? 흰 소리를 들은 아빠는 저를 말리셨어요. 성미야, 이러지 마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보내드려라. 아빠가 이렇게 물러터져서 친척들이 얕보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라도 고깃값을 받고 말겠어. 어서 계산하고 가세요. 어른들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 경고에 작은엄마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예, 성미야. 너 아주 돈독이 심하게 올랐구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같은 식구끼리 밥값을 받는 게 말이 되니? 반대로 너희 식구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내가 밥값을 받아야 하니? 저희가 언제 작은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어본 적이나 있어요? 잠깐이라도 작은 집에 들르면 온갖 인상을 쓰면서 나가라고 눈치 주시던 게 작은엄마라고요. 그리고 여긴 가정집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영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고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의 으름장에 세 사람은 기가 차다는 듯이 놀랐습니다. 개중 작은아빠가 저를 향해 손찌검을 하려고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선하디 선한 아빠의 눈이 뒤집혀서 작은아빠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잡아뜨렸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감히 내 딸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너 형이 오냐오냐니까 나를 포함해 내 식구들까지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까불지 마라. 나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야.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동생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너희들이야말로 최소한의 양심 좀 가져라. 내가 중학교만 나와서 너희들 뒷바라지한 거 잊었느냐?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니들 대학까지 마치게 해줬으면 존중이라는 걸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딸이 틀린 말 한 거 없다. 그동안 너희들이 공짜로 처먹었던 고깃값은 불우이유 도운셈 칠 테니까 오늘부터는 돈 내고 나가! 저는 아빠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뻤죠. 어쨌든 그날은 작은 아빠가 고깃값을 지불하고 나갔답니다. 그날 이후 공짜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인지 작은 아빠 내외와 고모는 저희 고깃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저로서는 막힌 속이 뚫린 기분이어서 평생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답니다. 세 사람은 몇 달간 연락도 없다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에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자식으로 가슴이 아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처음 입을 떼고 한 말을 듣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재산을 다 맡겼지. 이제 가실 때 됐으니까 우리 삼남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 5년 전에 아빠가 땅값이 수십 배로 올랐던 거 기억하지? 누나 말이 맞아, 엄마. 괜히 돌아가셔서 자식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말고 지금 바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저와 부모님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 아프신 할머니를 두고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누워 계신 할머니가 기침을 콜록거리시며 쓴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예끼 이놈들아. 니들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거냐? 그리고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이 생난리를 치는 거야? 딸내미 네가 4년 전에 남편 사업자금에 보탠다고 가져간 2억하고 작은 아들 네가 재작년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2억이 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다. 그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못해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아니? 그 돈도 니들 오빠와 형이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거야. 이 모진 것들아. 그러자 작은 아빠는 에이씨, 꼴랑 2억 가지고 엄청 야단이네.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라고 짜증을 냈고 고모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오빠한테만 주려고 꼼쳐놓은 돈 있지? 라며 끝까지 할머니 화를 돋구었습니다. 이를 뒤에서 지켜본 아빠는 작은 아빠와 고모의 머리를 파리채로 두들겨 팼습니다. 이 불효막 심한 놈들. 니들이 그러고도 엄마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매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다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달려와 재산을 달라고? 너희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형, 그만해. 우리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오빠, 엄마한테 뒷돈 받았지? 그래서 일부러 아닌 척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빨리 이실직고 해.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러자 작은 아빠 내외와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안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지 돈 있느냐고 여쭈을 때 빼고는 쳐다도 보지 않았네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제 친척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친척들과의 연락과 교류는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쭉 살기를 바랐죠. 하지만 한 달 뒤 편찮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빠는 형제들에게 부고를 알렸답니다. 부모님은 슬픔에 젖은 채 할머니 빈소를 지키고 있었고 고모와 작은 아빠 내외는 뒤늦게 와서 할머니께 절을 올리고 술을 진탕 마셨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취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해를 했는데 도가 지나칠 만큼 마시더라고요. 작은 아빠와 고모 입에서 할머니와 아빠를 욕하는 단어들이 난무했답니다. 진정을. 놓친 내가 큰아들한테만 몰래 재산을 주고 저승길을 간 게 뻔해. 안 그래, 누나?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남겨준 재산이 4억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5년 전에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분명 오빠 주머니로 다 들어갔을 거야. 아빠는 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발인을 앞두고 부조금 함을 열었어요.
각자에게 들어온 부의금을 나누며 대화가 오갔답니다. 얘들아, 우리 부조금을 합해서 장례식 비용으로 쓰는 게 어떨까? 뭐? 그걸 왜 같이 내?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다 내야지. 맞아. 오빠가 장남이잖아. 이런 건 원래 장남이 다 내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 몰래 오빠한테만 큰 재산을 줬을지 모르잖아. 억울해서라도 우린 한 푼도 못 내. 이것들이 끝까지 그래. 내가 낼게. 니들 부조금 갖고 당장 꺼져. 형이 찔리는 게 있나 본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돈 좀 받아먹은 모양이지? 오빠, 솔직히 말해봐.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어? 3등분까진 아니더라도 우리한테도 나눠주는 게 어때? 아빠는 작은아빠와 고모의 따귀를 한 대씩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작은아빠와 고모가 2억씩 받아간 게 전부라며 못 믿겠으면 토지대장을 떼어보라고 일렀습니다. 친척들은 빈정상했다며 할머니 장지에서 나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세 식구만 할머니를 차가운 땅에 묻어드리고 돌아왔답니다. 이후 친척들은 연락이 1년 내내 되지 않다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이 되면 알아서들 찾아왔어요. 마치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지 감시라도 하는 양 제사상을 물끄러미 보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형수님, 이게 밤이에요, 콩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콩할 만한 밤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세안이, 이 조기 중국산이죠? 눈깔이 맛이 간 게 딱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네. 우리 아빠 제사상에 돈을 너무 아낀 거 아니에요? 형님, 먹기가 너무 낡았네. 이것도 새로 갈아줘야겠어요. 맏며느리가 되었으면 이런 건 알아서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 사람은 제사상을 차리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제사 비용을 따로 주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였어요. 화가 난 아빠는 이를 악물고 그만들 해라. 네 형수 오늘 고생 많이 했거든? 오늘 아버지 제사니까 입들 다물고 얌전히 제사만 드리고 가. 하며 복화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제사를 마치고 상을 돌려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간이 짜네 마네 하며 군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콧김을 내뿜으며 한마디만 더하면 상을 뒤엎어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통치자 친척들의 주둥이가 저절로 다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 친척들 모두 재빠르게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먹기만 한 친척들이 얄미워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제사상을 차린 건 저희 가족들이 했으니 치우는 건 작은아빠 엄마랑 고모가 해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얘는 또 왜 이러냐? 이제 너도 성인 아니냐? 싸가지가 바가지야 아주. 저리 비켜. 조그마한 게 어른들한테 대대기나 하고 말이야. 세언니, 얘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나가시겠다? 그럼 다들 제사 비용을 내놓으시고 가세요. 이 제사상 차리는데 수십만 원 들어갔으니까 각 10만 원씩 주시고 가세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은 하나같이 혀를 차더군요. 작은아빠가 저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답니다. 당돌한 기집애네. 너 이러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 네 엄마가 이러라고 시키디? 아니요. 세 분이 워낙 빈대처럼 사시길래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빨리 돈이나 주고 가시죠. 뭐야? 이 기집애가 어른들한테 빈대라고. 이 싸가지 없는 년아. 한 대 쳐맞아야 정신 차릴래? 작은아빠가 손을 높이 들자 아빠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 딸이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어디서 어른 행세를 해? 그리고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려고 해? 너 뒤지고 싶냐? 어릴 때 기억 안 나니? 어떻게 옛날처럼 먼지나에 두들겨 맞아 볼 테냐? 아, 젠장. 애비나 딸년이나 똑같네. 들어와서 그냥 간다. 여보, 누나, 빨리 갑시다. 그렇게 친척들은 제사비 대신 아빠의 발길질과 굴욕을 받고 떠났습니다. 매번 안 좋게 헤어지는데도 조부모님 제사일에는 꼭 참석하는 게 참 희한했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는커녕 돈 뜯어내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친척들을 1년에 2번씩 억지로 봐야 했답니다. 그런데 강산이 한 번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빈대의 막무가내인 친척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다녀온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무슨 이상이 있느냐고 여쭈었죠. 그러자 아빠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성미야.
나 폐암이란다. 뭐라고? 당신이 암에 걸렸단 말이야? 아빠, 그게 진짜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의사가 몇 길에? 수술하면 낫는다고 하지? 아빠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아니, 말기 암이란다. 아예 손을 쓸 수 없다는구나. 아무래도 고깃집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 하고 낙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말기암이라는 말을 듣고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저희 세 식구는 병원에 다시 찾아가 신뢰 같은 희망도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로 연명할 수는 있지만 가망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아빠가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래서 항암 치료를 종용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곁에서 지켜줄 테니 편하게 쉬시다 떠나시라고 설득했죠. 아빠는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겠다며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힘들다던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모녀는 교대로 아빠를 간병하며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말기암 환자가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저희 아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기며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의 정성을 고마워했는지 아빠는 날이 갈수록 혈색도 좋아지고 거동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그렇게 힘을 내는 모습을 보니 암 따위는 아빠를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엄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친척들에게 아빠의 암 소식을 전했답니다. 말기 암이고 1년에 시한부라고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같이 어쩌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네요. 작은 아빠는 형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죽을 때가 되니까 찾느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고 고모는 재산을 나눠주면 찾아가겠다고 미친 소리를 했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형제들이라는 건지 딸인 제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동생들을 뒷바라지한 아빠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어쨌든 친척들은 아빠가 눈 감는 날까지 아니 눈을 감아서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잠깐 와서 절만 올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제 작은 아빠 엄마이고 고모라는 게 미칠 듯이 싫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고 남처럼 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작은 아빠 엄마와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늦게까지 고깃집에서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현관 앞에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형수. 지금 설마 장사하다 오는 길이에요? 네, 삼촌. 그런데 다들 웬일로 오셨어요? 웬일이라니? 세연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우리 엄마 제삿날인 거 몰랐어요? 아, 제사 때문에 오셨구나.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예요. 그이도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계속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자식이 2명이나 있잖아요. 앞으로 제사는 삼촌이나 고모가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자 세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빠는 이제 저희 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아주 기고만장한 태도로 떠들어댔어요. 이봐요, 형수. 제사는 원래 장남이 지내는 거예요. 장남이 죽었어도 며느리가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요. 그런 기본 상식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형이 죽었으니 제사를 못 지내겠다. 지나가는 개가 쳐웃겠네.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냉정한 분이시네요? 아무리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지. 장남 집에서 치르던 제사를 멋대로 없애는 게 어딨어요? 옛날부터 무식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늘 풀이 죽어 계셔서 친척들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나섰어요. 작은 아빠, 그리고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이 우리 아빠밖에 없나요? 두 분이 제사를 지내면 천지개벽할 일이라도 생긴답니까? 우린 죽어도 제사 못 지내니까 댁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년 말하는 거 봐라. 댁들? 이게 아주 지혜비를 빼다 박아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구만. 너 쓴맛을 보고 싶은 게냐? 아, 치세요. 쳐보라고요.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당장 때려보란 말이야. 제가 들이밀자 작은 아빠가 뒤를 한 발짝 물러섰고 놀란 듯한 고모가 말했어요. 어머머, 조카라는 년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얘, 너는 위아래도 없니? 어디서 막말에 반말까지 하는 거야?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에요.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나이 30 처먹은 년이 친척들한테 이따위로 대들어요? 저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그만들 가줘요. 그리고 내 딸은 아주 잘 키웠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요. 이렇게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라 마라 하지 말고 댁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세요. 제 말은 이걸로 끝이니 비켜주세요. 아니, 형수, 그렇게 마음대로 해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사에는 상도덕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제사를 가져가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다니요? 지금 돈을 달라는 거예요, 삼촌? 네. 원래 처남이 제사를 지내는 일은 두문일이에요. 내가 제사를 가져갈 테니 1억만 내놓으세요. 작은 아빠, 지금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들이라고요. 그런데 뭐? 1억을 달라고요? 그런 억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너는 빠져있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못해. 하여튼 형수, 장남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내서 처남인 내가 가져갈 테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오. 그러자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꺼져, 이 쓰레기들아. 니들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저는 살면서 엄마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작은 아빠와 고모도 처음 엄마의 욕을 들어 놀랐는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이윽고 저와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때 작은 아빠가 문을 두들기며 뭐라 짓거렸는데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놔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네요. 엄마와 저는 친척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똥을 멀리 하려고 저희 고깃집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친척들의 모습이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자 안심하고 일하고 쉴 수 있었답니다. 비록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엄마와 자주 슬퍼하는 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슬픔이 너무 컸는지 아직 환갑밖에 되지 않은 엄마가 기억을 자주 잃으셨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가씨,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요? 엄마 왜 그래? 지금 장난치는 거야? 장난이라니, 당신 누구야? 여보, 빨리 좀 나와봐. 어떤 여자가 우리 딸 방에서 나왔어. 여보! 엄마. 내가 왜 당신 엄마야? 당신 내 딸 어떻게 한 거야? 성미야, 너 무사하니? 성미야, 대답 좀 해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놀란 엄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게 해드렸습니다. 엄마, 딸의 눈, 코, 입을 만져봐. 그래야 기억이 돌아오지. 엄마는 제 얼굴을 더듬거리자 기억이 돌아왔는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왜 우느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품하다 쏟아진 눈물이라고 말해주고 엄마와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가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엄마는 왜 대학병원까지 왔느냐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엄마의 치매 증상을 봤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순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가 CT 촬영을 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뇌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 이상 행동과 말을 한 것 같아요. 치매 환자들을 보면 현재를 잊고 과거의 자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따님을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드릴 테니 잘 복용하시고 안정을 잘 취하셔야 합니다.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저와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뇌에 이상이 없는 심리적인 이상이라니 천만 다행이었죠.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다신 식당으로 나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에만 꼭 붙어 있어야 해. 성미야, 미안해서 어떡하느냐.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까지 이 모양이니 너한테 면목이 없어. 엄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힘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해져야 해. 몸도 정신도 튼튼해지란 말이야. 나 다녀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곧장 전화해. 그래, 고맙다, 성미야.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혼자 고깃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물론 주방 이모님이 계셔서 수월하게 일을 했답니다. 저희 식당은 단골 손님 장사였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저 혼자 시작하게 되었으니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주방 이모와 의견을 나누며 레시피와 고기 굽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기를 팔며 느낀 점이 있다면 한국인은 성질이 무척이나 급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삼초 삼겹살을 먹은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모방의 느낌이 있지만 완전한 창작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삼초 삼겹살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불가마와 참수치를 드리는데 큰 돈이 들긴 했지만 식당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가마에서 꺼내진 삼겹살을 보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통한 거였죠. 그리고 이모와 제가 함께 개발한 양념으로 된장 삼겹살이라는 메뉴를 내놓았는데 이 메뉴가 일반 삼겹살의 주문을 껑충 뛰어넘었답니다. 주문하면 단 3초 만에 고기가 등장하니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맛도 완벽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알바생을 4명이나 구했고 2사람은 대기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며 인도를 막지 않도록 하게 했고 나머지 2사람은 서빙과 설거지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했어요. 결국 알바생을 2명 더 뽑아서 일을 분담해서 실수 없이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대박 행보를 걷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마감 시간에 저희 식당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과를 드리며 장사가 끝났다고 알렸는데 다른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 아가씨, 식당에 분점을 내고 싶습니다. 저희는 파주에서 온 사람인데요. 거기까지 이 집의 고기 맛이 소문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아까 저녁 시간에 된장 삼겹살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맛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가씨, 아니 사장님, 저희도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기술을 배워서 분점을 내게 해주세요. 간판도 똑같이 바꾸고 분점 비용도 드릴게요. 또 모든 재료를 사장님께 받아서 똑같이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분점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분점을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손글씨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 계약을 했네요. 얼마 뒤 부부는 저희 고깃집 2호점을 차리게 되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3초 된장 삼겹살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장사는 예상을 뛰어넘어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저와 부부 사장님은 함께 윈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유명해지다 보니 분점을 내달라는 자영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다들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어떻게 장사를 할지 보이더군요. 믿기 어렵겠지만 전국에 분점이 수없이 많이 생겨서 100호점까지 지어졌답니다. 3초 된장 삼겹살이 이만큼 관심과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성공가를 달리다 보니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서민들이 부자가 된 스토리를 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뒤로 뺄 이유가 없어 감사하게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빠 이야기와 엄마 이야기를 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3초 된장 삼겹살을 개발하는 데에는 저 혼자가 아닌 주방 이모와 함께한 거라고 솔직하게 밝혔죠. 또 주방 이모가 지금은 프랜차이즈 지점의 총괄 담당자로 일하고 계셔서 카메라에 출장 나가시는 것까지 담으셨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은 유치원 동창들에게서 연락들이 쇄도했어요. 다들 축하한다고 응원한다는 말을 남겨주었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방송에 나가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엄마의 치매 증상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건망증 때문에 깜빡하시는 게 있었지만 그 정도는 환갑의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로 보였어요. 그래도 약을 멈추지 않고 계속 드시며 병원 진료도 성실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점을 받으신 사장님들에게 회장님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지냈답니다. 제가 제발 회장님 소리 하지 말고 아가씨라고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자한테 너무 올드한 호칭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여하튼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어서 삶의 기쁨이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끔찍한 얼굴들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그리고 고모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방송에 나간 게 독이 된 순간이었죠. 뒷짐을 진 작은 아빠가 달라진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성미야, 너 아주 잘 나가더라. 이 삼겹살집이 100호점을 달성했다며? 이야, 가게도 확장하고 무지 좋아졌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고기 먹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성미야.
네가 이렇게 운이 좋은 아이일 줄은 몰랐다. 이게 다 조상들의 은덕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우리 식구가 나눠 가져야 할 행운을 너 혼자 독차지했다는 거지. 그렇지. 네 고모 말이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나눠 가지러 온 게다. 내가 우리 부모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달라며 절을 올렸더니 이런 횡재를 가진 거라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뭐라고요? 조상님은 은덕? 행운을 나 혼자 독차지했으니 나눠 갖자고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어허! 성미, 너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나를 아빠처럼 여겨야지. 내가 네 작은 아빠 아니더냐. 네가 은덕을 나눠준다면 내가 너에게 아빠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 작은 애비랑 고모에게 돈을 좀 나눠줘라. 에? 크게 바라지 않아. 3억씩만 주거라. 무슨 3억이야. 5억씩은 받아야지. 아, 그런가? 그럼 고모 말씀대로 5억씩만 주거라. 우리는 한 가족이니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이것들 보세요. 지금 강도질을 하러 온 겁니까?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한테 그 큰 돈을 주겠어요? 우리 아빠 병상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온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누가 형제이고 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제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도 친척들은 꿈쩍하지 않더군요. 어떻게 된 게 머릿속에 돈밖에 차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머머, 성미, 너 돈 좀 벌었다고 우리한테 이래도 되니? 너와 우리는 피를 나눈 친척이라고. 너희 아빠가 안 계시면 우리가 부모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돌아가신 아빠 대신 우리에게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렴. 너한테 5억이면 큰 돈도 아니잖니? 어쩜 누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주옥 같을 수가 있어? 아, 성미야, 고모 말이 딱 맞다. 에?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효도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린 너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어떻게, 자리를 좀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 제가 팔짱을 끼고 나가라고 실컷 말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사채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고모와 작은 아빠는 여전히 돈을 구걸했어요. 성미야, 돈을 주는 게 마음에 걸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우리에게 분점을 하나씩 차려주거라.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너도 손해보진 않을 거 아니냐? 어때? 어머머, 내 동생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깊니?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기다. 성미야, 네가 분점 2개만 차려라.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할부로 갚을 테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랑 뭐가 다르죠? 제가 알기로 작은 아빠는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먹고 할머니한테 돈을 뜯어갔잖아요. 고모도 고모부랑 장사한다고 할머니 돈 2억 빼앗아가서 시원하게 말아드셨죠? 그런데 뭐라고요? 나한테 분점을 내달라고요? 어떤 골빈년이 당신들한테 가게를 차려줘요. 어리석은 말은 그만 집어치우시고 여기서 나가세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친척들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정말 끈질긴 거머리에 기생충과 같았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뜯어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산책하는 길에 자주 들리시곤 했는데 친척들이 있는 순간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삼촌? 고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애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곧 장사 시작할 거니까 그만들 가봐요. 아이고,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새언니, 안 본 사이에 주름이 늘었네? 우리 오빠 잃고 많이 힘드셨죠? 이빠른 소리 하지 말고 용건이 뭐길래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그러자 작은 아빠가 돈을 주거나 가게 분점을 차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헛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했어요. 뭐? 조상의 은덕? 연병을 떨고 자빠졌네.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남남이야. 가족 운운하면서 돈 뜯어가려고 온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 아니, 형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제사까지 가져온 마당에 이 정도 요구도 못합니까? 야, 이 개자식아! 너네 부모 제사를 너네가 지내는 게 맞는 거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지내야 하냐?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차서 하는 말이
똥덩어리 그 자체네.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인생을 그렇게 악춘하게 살면 기분이 좋아? 여기서 똥폼 잡고 지랄을 하면 돈이 나올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나와 내 딸은 너희 같은 거지 새끼한테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 앞으론 삼촌 고모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을 거야. 거지 1, 거지 2. 오늘은 동서가 안 왔네? 그녀는 거지 3이라고 전해라. 엄마의 쌍욕은 귀에 찰떡같이 짝짝 달라붙었습니다. 고모와 작은 아빠는 벙쪄 있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두 사람에게 줄 게 있었는지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의 손에는 굵은 소금을 잔뜩 퍼담은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포물선을 그리며 두 년놈에게 소금벼락을 내리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뿌렸던지 얼굴과 옷에 골고루 양념이 되었답니다. 자, 맛이 어떠냐? 이 거지 새끼들아! 어메, 이게 뭐야?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제이!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분점 하나 달라는데. 새언니,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는 새언니를 친가족처럼 생각해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두 사람은 소금 세례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이번에는 주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총괄 이모가 묵직한 양동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작은 아빠와 고모를 닮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었죠. 이모는 폭포수처럼 음식물을 두 사람에게 끼얹었답니다. 부실해! 악기야 물러가라! 부실해! 짐승들아 물러가라! 저와 엄마는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작은 아빠와 고모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아이씨! 이것도 뭐야? 냄새! 그냥 주기 싫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작은 아빠, 아니 아저씨, 내가 처음부터 안 준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 이런 꼴을 당하지. 아주 꼴 좋습니다. 고모, 아니 아줌마도 최고로 잘 어울리는 쓰레기를 입으셨네요. 삼촌, 고모, 다신 우리 찾아오지 마요. 그랬다간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요. 더러워서 안 와요. 그런데 형수, 이대로 어떻게 갑니까? 갈아입을 옷이나 세탁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탁비? 그냥 여기서 세탁해 드릴게요. 이모님, 가서 양동이에 물 좀 받아와요. 이번엔 물벼락으로 갑시다. 네, 사모님. 그러자 작은 아빠와 고모는 손사래를 치며 가게에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와 엄마는 가게 앞으로 나가 어떻게 가는지 보고 있는데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도 승차 거부를 하더라고요. 깔깔 비웃으며 30분을 넘게 웃었답니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와 소금 범벅이 된 바닥 때문에 가게 문을 하루 닫기로 했어요. 다 치웠는데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도저히 손님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장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와 좋은 경치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가게 팔아버리고 제주도 가서 살지 않을래? 뭐? 한창 장사가 잘 되는데 그만두겠다고? 너무 아깝지 않아? 엄마, 내가 번 돈이 얼마인데 아깝긴 뭐가 아까워. 분점에서 받은 돈까지 더하면 100억이 넘는다고.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것보다 좋은 곳에서 엄마랑 여유롭게 살고 싶어. 나야 좋지. 우리 딸이랑 오순도순 살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좋아. 그럼 나 가게 정리한다. 그래서 저는 총괄 이모님께 가게를 팔게 되었고 엄마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호화스러운 자택을 마련해서 텃밭도 가꾸기도 했고 낚시를 배워 바닷가에서 종횡무진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작은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모와 작은 아빠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도와달란 전화가 왔답니다. 저와 엄마는 당연히 이를 무시했네요. 두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요. 지금까지 제 친가 친척들의 만행을 거짓없이 서술해봤는데 다시 봐도 참 진상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친척을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손절해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맙고 행복하시길 희망할게요. 오늘의 사연도 정말 재밌으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